진성그룹의 연례 창립 기념 파티는 언제나처럼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을 눈부신 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은 최고급 샴페인이 담긴 잔들 위에서 춤을 추었고,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계 인사들의 낮은 대화 소리와 어우러져 공간을 우아하게 감쌌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는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턱시도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흑요석 조각상 같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리고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그에게 다가서기 어려운 위엄을 부여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석처럼 따라붙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좌우되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몇 배로 불린 남자였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 눈부신 빛을 온화하게 감싸 안는 달과 같은 여인, 그의 아내 한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도 그녀의 단아한 아름다움은 그 어떤 장신구보다도 빛났다.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목선은 백조처럼 우아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얼굴에서는 누구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온기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남편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축하 인사에 기품 있게 응대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완벽한 한 쌍이라고 속삭였다. 차가운 카리스마를 지닌 재벌 총수와 그를 따스하게 보좌하는 현명하고 아름다운 아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림이었다. 강 총수님,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진성그룹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한 중년의 정치인이 다가와 지훈에게 아첨 섞인 인사를 건넸다.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까딱이며 잔을 부딪혔다. 과찬이십니다, 의원님. 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 입에 발린 겸손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진성그룹을 업계 최고로 끌어올린 것은 오직 강지훈의 냉철한 판단력과 무자비한 추진력 덕분이라는 것을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이런 모습을 사랑했다. 세상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 하지만 동시에 그 왕이 오직 자신에게만 보여주는 부드러운 순간들을 알고 있었기에 더 깊이 사랑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한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대학 동창이자 현재 유망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김민석 대표였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여기서 보내. 잘 지냈어? 에어, 민석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잘 지내요. 민석 씨도 사업 번창하신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서연은 순수한 반가움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과 대화하던 사람들의 무리에서 잠시 벗어난 그의 시선이 정확히 서연과 김민석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는 것을 서연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셨군요. 어느새 다가온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민석은 한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놀라며 황급히 허리를 숙였다. 아, 강 공수님. 안녕하십니까. 저 서연 씨와는 대학 동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제 아내와 즐거운 대화 나누셨길 바랍니다. 지훈은 서연의 허리를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감싸 안으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 행동은 명백한 소유욕의 표현이었다.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한 김민석은 몇 마디 인사를 더 건네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사람들의 눈이 없는 연회장 발코니로 나온 순간 지훈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아까 그 남자 누구지? 김민석 씨요. 대학 동창이에요. 정말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우연히 아주 반가워 보이던데. 지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다. 그냥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반가웠을 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여보. 친구 내 눈에는 모든 남자가 다 친구로 보이나 보지.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런 적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우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종종 숨막히는 집착과 의심으로 변질되곤 했다. 그녀의 모든 인간관계를 알아야 했고 그녀의 모든 시간을 통제하려 했다. 서연은 그것이 그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가 가진 세상이 너무 험난하기에 자신을 지키려는 방식이라고 애써 이해하려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지우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굳었던 표정을 풀었다. 미안하다. 내가 좀 예민했어. 그는 서연을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언제나처럼 넓고 단단했지만 방금 전에 차가운 말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불안한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지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인터폰으로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최유라 씨라는 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한서연 사모님의 친구분이라고 하시는데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최유라. 지우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최근 몇몇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신인 배우. 그리고 서연의 대학 동창이라고 들었던 것 같았다. 들여보네. 잠시 후 화려한 원피스 차림에 최유라가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짙은 화장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무장하고 있었다. 서연의 단아함과는 정반대의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자극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자였다.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강총수님. 저는 서연이 친구 최유라라고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당돌하게 지훈을 향해 있었다. 안재우시죠? 제 아내 친구분께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궁금하군요. 지훈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그녀를 관찰했다. 최유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실 서연이 때문에 왔어요. 요즘 서연이 혹시 무슨 일 없나요? 제가 걱정이 돼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무슨 말이죠? 아니에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봐요. 그냥 요즘 서연이가 좀 힘들어 보여서요. 옛날 생각도 나는 것 같고 최유라는 말을 하다 말고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사람처럼. 그 계산된 행동은 지훈의 호기심과 의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옛날 생각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에요. 총수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서연이를 워낙 아끼다 보니 서연이가 대학 시절에 정말 사랑했던 선배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선배가 외국에서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요. 최유라의 말은 교묘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단정짓지 않았다. 그저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의심의 씨앗을 심었을 뿐이다. 서연에게 과거에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자가 최근에 귀국했다는 정보를 흘렸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그는 아내의 과거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한서연은 그저 자신의 아내일 뿐 그녀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사랑했던 선배라는 말은 그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 남자가 누굽니까? 총수님. 정말 아니에요. 제가 실언을 했네요. 서연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총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잊어주세요. 제가 괜한 말을. 최유라는 당황한 척 손사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강지훈이라는 단단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녀가 돌아간 후 지훈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며칠 전 파티에서 서연이 동창과 반갑게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혹시 그 남자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평소와 달랐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차갑게 물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요. 꽃꽂이 수업 다녀오고 저녁 준비하고. 왜요? 서연은 그의 싸늘한 태도에 가슴이 철렁했다. 대학 때 아주 사랑했다는 선배가 있었다면서. 누구야? 서연의 눈이 커졌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다. 오래전에 희미해진 과거의 편린이었다. 네, 그건 어떻게... 그냥 옛날 일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다. 서연은 그의 집요한 추궁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과거를 숨긴 적이 없었다. 다만 그가 묻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태도는 마치 그녀가 엄청난 비밀을 숨겨온 배신자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었다. 이현우 선배요. 하지만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졸업하고 연락 끊긴 지 오래됐고. 그런데 오늘 그 사람 만났나?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 사람이 한국에 돌아온 것조차 몰라요. 서연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녀의 격한 반응은 오히려 지훈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서연의 해명을 믿지 않았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최유라가 심어놓은 독초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후였다. 그날 이후 지훈의 의심은 병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서연의 모든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녀의 외출 시간과 동선을 분 단위로 보고받았다. 서연의 삶은 투명한 유리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변해버렸다. 며칠 후 최유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총수님, 어떡하죠? 제가 봐서는 안 될 걸 본 것 같아요. 무세운 일입니까? 똑바로 말해요.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서연이가 어떤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어요. 분위기가 평범해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울고 있었어요.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부러질 듯 휘어졌다. 그는 당장 비서를 시켜 그 카페의 CCTV를 확인하게 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의 이메일로 영상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영상 속에는 서연이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각도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정말 울고 있었다. 지훈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최유라의 말, 서연의 과거, 그리고 눈앞의 영상. 모든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최악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속이고 과거의 남자와 재회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날 서연은 암투병 중이던 대학 시절 은사님의 비보를 듣고 함께 문상을 갈 동기를 만나 슬픔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런 진실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배신감과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거울의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며 곧 완벽해 보였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집무실은 거대한 얼음 동굴처럼 변해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서는 한서연이 카페에 앉아있는 영상이 소리 없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의 슬픈 표정, 눈물을 닦는 손짓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배신감이라는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세계, 자신의 소유물에 감히 누군가 흠집을 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최유라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였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비통함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총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려서. 대여 자세히 말해봐요. 저 남자 누굽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유라는 잠시 망설이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
길고 검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이현우 선배, 일 거예요. 서연이가 대학 때 내내 마음에 품었던, 얼마 전에 파리에서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고 들었어요. 아마 다시 만난 거겠죠.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몇 개의 문자 메시지 캡처 이미지가 떠 있었다. 발신자는 내 사랑 서연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서연아, 어제는 괜찮았어.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어. 그 사람 옆에서 더는 불행해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예전처럼 다시 시작하자.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 봤던 아기 옷, 우리 아기한테 입히면 정말 예쁘겠지.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지훈의 눈을 그대로 찌르는 것 같았다. 우리 아기. 그 세 글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분노가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한서연은 자신을 완벽하게 기만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에까지 이르렀다. 이건 뭐지? 죄송해요, 총수님.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서연이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잠금 화면에 떠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찍었어요. 서연이를 위해서 덮어두려고 했는데 도저히 총수님을 속이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최유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지훈에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녹여버리는 독약이었다. 그는 최유라가 내민 또 다른 사진을 보았다. 어두운 밤 한 고급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화질이 좋지 않아 흐릿했지만 서연의 옆모습과 한 남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남자의 체격은 카페 영상에 나왔던 남자와 비슷해 보였다. 모든 증거들이 한서연의 배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훈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한 여자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의 상처는 더욱 깊고 끔찍했다. 그는 집으로 향했다. 차가운 분노가 심장을 지배했고 머릿속은 오직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서연은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갔다.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이글거리는 불덩이 같았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안 좋은... 자, 서연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왼쪽 뺨이 순식간에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그녀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얼한 뺨을 감싸 쥐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담긴 것은 경멸과 혐오였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순진한 표정을 지어 지우는 거실 테이블 위로 사진 몇 장과 문자 메시지 캡처를 거칠게 내던졌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흐릿한 사진,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다정한 문자 메시지들. 그녀는 이것이 무시무시한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이 문자들 전 받은 적도 없어요. 조작된 거예요. 여보,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카페 CCTV 영상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영상 속 자신의 슬픈 얼굴을 본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건 은사님이 돌아가셔서 민철 씨를 만나서 같이 슬퍼했던 것뿐이에요. 다른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여서요. 사림봐, 은사 죽은 사람 핑계를 대는 건가? 아주 끝까지 나를 기만할 생각이었군. 저 남자가 이현우 그놈이지. 네가 그렇게나 사랑했다는 첫사랑. 아니에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서연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녀의 눈물마저 거짓 연기처럼 보였다. 대어로운 손치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는데
감히 내 등 뒤에서 다른 놈과 놀아나. 그의 폭언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했다.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이 아이가 있다면 그가 자신을 믿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보, 제발 진정하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 임신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내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어요. 그 순간 지훈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그의 흔들림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하지만 그 불씨는 곧바로 잔인한 냉소에 의해 꺼져버렸다. 지훈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서연의 배를 훑어보았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지?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그의 목소리만이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 어떤 비난과 폭언보다도 더 잔인한 말이었다. 자신들의 사랑의 결실을 그는 그렇게 간단히 부정해버렸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갈라져 나왔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밀려왔다. 눈물마저 말라버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다. 깊은 절망과 상처뿐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무너진 표정을 보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속이려 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차가운 명령이었다. 뭐라고요?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다. 네가 입고 있는 옷, 하고 있는 장신구 전부 내가 사준 것들이지. 그 모든 걸 벗어두고 네 몸뚱이만 가지고 당장 꺼져.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와 서연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러지 마세요. 여보, 제발 내가 다 설명할게요.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경호원들은 그녀를 현관문 밖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냈다. 그녀가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뒹굴었다. 강지훈,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오늘을 당신이 한 짓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 서연의 절규가 텅 빈 복도를 울렸지만 지훈은 차갑게 등을 돌릴 뿐이었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다. 그 순간 그들의 세상도 사랑도 미래도 모두 닫혀버렸다. 서연은 쫓겨난 채 저택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때마침 하늘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과 뒤섞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돈도 집도 그리고 방금 전까지 남편이라고 믿었던 남자의 신뢰도. 그녀는 차가운 빗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다. 유일하게 남은 것. 그가 부정하고 버린 이 작은 생명.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그녀는 빗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중얼거렸다. 도끼 서린 다짐이었다. 강지훈에 대한 애증과 복수심,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절절한 모성애가 그녀의 심장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한 여자의 세상은 처참히 부서졌지만 동시에 한 명의 강인한 어머니가 그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저택 안지훈은 홀로 서재에 서서 값비싼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다. 분노가 가라앉자 텅 빈 집의 정막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벽에 걸린 서연과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제는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보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사진을 향해 집어 던졌다. 쨍그랑.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완벽했던 그들의 사진 위로
날카로운 균열이 거미줄처럼 번져나갔다. 마치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린 그들의 관계처럼. 6년 후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숨막히는 마천루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의 항구도시 부산. 눈부신 햇살이 광안대교의 현수 케이블을 따라 부서져 내리고 갈매기 소리가 시원한 바닷바람을 타고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곳.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신식 빌딩. 17층 연네이처. 이 대표 사무실은 온통 밝은 빛으로 가득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사무실 내부는 화이트톤과 원목 가구를 사용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곳은 지난 몇 년간 코스메틱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로 떠오른 연네이처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심장의 중심에는 한서연 대표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에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니었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카락은 세련되게 정돈되어 있었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베이지색 정장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부각시켰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온화함이 느껴졌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번 분기 신제품 라인의 주원 요인 제주산 비자나무 추출물 확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의 테이블에 앉은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각 팀장들의 보고서를 꼼꼼히 훑었다. 네 대표님, 현지 농가와 독점 계약을 마쳤고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마케팅팀에서는 SNS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 캠페인 기획안 내일까지 최종본 보고해 주세요. 우리는 대기업처럼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진정성과 신뢰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고객이 우리 제품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스스로 홍보대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깊이 신뢰하고 따랐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단 6년 만에 연네이처를 수십억 원대 매출의 강소기업으로 키워낸 것이 바로 눈앞의 젊은 여성 CEO 한서연이라는 사실을. 6년 전 그날 빗속에 버려졌던 그녀는 가진 것이라곤 뱃속의 아이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유산뿐이었다. 서울에서의 끔찍한 기억을 모두 지우고 싶었던 그녀는 무작정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처음 몇 년은 끔찍했다. 입덧과 싸우며 작은 공방에서 밤새워 천연비누와 화장품을 만들었고 낮에는 시장을 돌며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팔았다. 사람들의 냉대와 무시 속에서 수없이 눈물을 삼켰지만 배가 불러올수록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 강민준. 아들의 존재는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전부였다.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유기농 베이비 로션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것이 연네이처의 시작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5시 30분. 그녀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CEO로서의 시간이 끝나고 엄마 한서연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박 팀장님, 남은 업무 마무리 잘 부탁해요.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히 가십시오. 서연은 가방을 챙겨 들고 서둘러 회사를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회사 근처의 한 유치원이었다. 유치원 문 앞에서 다른 엄마들과 인사를 나누며 기다리자 곧 병아리 같은 노란 원복을 입은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엄마. 그 중에서도 유난히 낭랑한 목소리로 외치며 달려오는 한 아이. 바로 강민준이었다. 서연은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려 아들을 끌어안았다. 우리 민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네, 오늘은 공룡 만들기를 했는데 제가 만든 티라노사우루스가 제일 멋있었어요. 민준은 신이 나서 조잘거렸다. 서연은 사랑스럽다는 듯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고는 흙먼지가 묻은 손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을 아는 이웃 엄마들 몇몇이 수군거렸다. 늘 있는 일이었다.
어머, 민준이는 정말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빠를 얼마나 닮았으면 저렇게 잘생겼을까? 그러게 말이야. 한 대표님 미모도 대단하지만 이건 뭐 아빠 유전자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네. 서연은 그 말들을 애써 외면했다. 6년 동안 수천 수만 번은 들었던 말이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아들 강민준이 그 남자 강지훈을 얼마나 쏙 빼닮았는지를. 어릴 적 사진에서 보았던 그의 모습과 지금의 민준이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다.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콧날. 무언가에 집중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꾹 다무는 입술까지도. 때로는 아들의 얼굴을 보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때도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민준이의 존재 자체가 그 남자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 아픔은 곧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덮였다. 민준이는 강지훈의 아들이기 이전에 오직 그녀만의 소중한 보물이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떡볶이 먹고 싶어요. 알았어, 우리 아들. 집에 가는 길에 시장 들러서 맛있는 쌀떡 사가자. 서연은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시장으로 향했다. 부산의 활기찬 재래시장은 그녀와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다. 맛있는 냄새와 정겨운 소음 속에서 모자는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집은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위치한 아담한 아파트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모자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민준이는 거실에서 공룡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크앙, 내가 바로 최강의 티라노사우루스다. 아빠 공룡아, 넌 어디 있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아들의 말에 요리를 하던 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에 대해 자주 묻지는 않았다. 서연이 아빠는 아주 먼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 라고 말해준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녀는 모를 리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민준이는 엄마의 품에 꼭 안겨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부드러운 엄마의 목소리와 따뜻한 천 속에서 아이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서여연은 잠든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침실로 옮겼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짙은 눈썹 굳게 닫힌 입술, 그 남자의 흔적. 그녀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베란다로 향했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저 멀리 반짝이는 광안대교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절망의 끝에서 아이를 낳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사업 계획서를 쓰고 아이가 아플 때면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병원으로 달려갔던 수많은 날들. 강지훈에 대한 원망은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다. 이제 와서 그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감정 소모일 뿐이었다. 하지만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결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자신의 아이를 부정한 남자를.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녀와 민준이의 것이었다. 서울이라는 도시,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과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이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가 애써 묻어버린 과거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의 평화로운 삶을 향해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후 다시 잠든 아들이 있는 침실로 향했다. 아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잘 자렴 내 전부.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보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반드시 지켜낼 것이었다. 서울의 밤은 부산과 달랐다.
부산의 밤이 따스한 인간미와 낭만으로 반짝인다면 서울의 밤은 차가운 욕망과 야심으로 빛나는 인공의 별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별들 중 가장 높고 밝게 빛나는 곳, 평창동 언덕 위에 그림처럼 서 있는 강지훈의 저택은 거대한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저택 내부는 최고급 자재와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사람 사는 흔적이 없었다. 마치 잘 꾸며진 거대한 쇼룸이나 박물관 같았다. 강지훈은 6년 전 그날처럼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값비싼 크리스탈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호박색 위스키가 찰랑였다. 지난 6년간 진성그룹은 그의 손에서 괴물처럼 성장했다. 바이오 IT 엔터테인먼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섰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 살아있는 신화라 불렀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성공은 그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다. 잠들기 위해 술을 마시고 깨어나면 다시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는 하루하루가 반복될 뿐이었다. 그때 서재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화려한 실루엣이 안으로 들어왔다. 최유라였다. 그녀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신인 배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 자리에 올라 있었다. 강지훈의 아낌없는 지원과 진성 엔터테인먼트의 막강한 영향력 덕분이었다. 자기, 아직도 일하는 중이야. 이럴 거면 회사에서 살지. 왜 집에 들어와? 그녀는 몸에 딱 붙는 샤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과 손목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팔찌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곁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팔을 둘렀지만 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피곤해. 먼저 자. 차가운 목소리였다. 최유라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래 또? 나 오늘 시상식에서 상 받은 거 몰라. 축하주라도 한잔 해야지. 주가해. 지훈은 영혼 없는 축하를 건네며 잔을 비웠다. 6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한때 그를 눈멀게 했던 유라의 아름다움과 열정은 이제 지긋지긋한 과시욕과 탐욕으로만 느껴졌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돈명예, 그리고 강지훈의 여자라는 타이틀뿐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 스스로 만든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옥이었고 모든 것이 귀찮아진 무기력 때문이기도 했다. 자기나 이번에 봉준호 감독님 신작 캐스팅 재 들어온 거 있잖아. 진성에서 투자 좀 팍팍 밀어주면 안 될까? 그 역할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역시나 그녀의 용건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지훈은 지겹다는 듯 눈을 감았다. 김 비서한테 얘기해. 알아서 할 거야. 에이, 자기가 직접 챙겨줘야지. 그리고 말이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사람들이 내가 그냥 자기 스폰서 받는 여배우인 줄 알잖아. 이제는 결혼 발표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 그 단어가 나오자 지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런 얘기 할 거면 나가봐. 뭐, 자기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최유라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남자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지난 6년간 뼈저리게 느껴왔다. 그녀는 홧김에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억지로 분을 삼켰다. 알았어. 자기가 피곤하다는데 내가 뭘 더 말하겠어. 푹 쉬어.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6년 전 그 여자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그 그림자가 자신과 강지훈 사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최유라가 나간 후 지훈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6년 전 최유라가 가져왔던 증거들이었다. 흐릿한 사진 조작된 문자 메시지들. 그는 이것들을 버리지 못했다.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한서연이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증거들은 오히려 그의 마음에 의심의 가시를 박아놓고 있었다. 정말 서연이가 그럴 여자였을까?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 자신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챙겨주던 그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해주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절망에 가득 찬 눈으로 자신을 보며 임신했다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내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지? 스스로 내뱉었던 잔인한 말이 심장을 찔렀다. 만약에 정말 그 아이가 내 아이였다면 끔찍한 생각에 지우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모든 건 증거가 명백한 사실이었어. 그는 애써 의심을 지우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혹은 짙은 안개처럼 그의 마음을 감싸고 놓아주지 않았다. 다음 날 진성그룹 회장실. 지우는 평소처럼 냉철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부산에 신설될 해양바이오연구소 부지 선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회장님. 현재 하운데 센텀시티와 동부산 관광단지 두 곳을 최종 후보지로 압축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직접 현장 실사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한 임원이 보고했다. 부산. 그 지명이 나오자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잠시 멈칫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 한구석이 작게 술렁겼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창밖에 삭막한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늘 고독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었다. 돈과 권력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문득 아주 오래전 서연과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시끄러운 서울을 떠나서 부산 같은 바닷가에서 살고 싶어요. 아침마다 바다 냄새를 맡고 저녁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때는 그저 철없는 소리라고 웃어 넘겼었다. 이 거대한 제국을 두고 어딜 가냐고. 하지만 지금은 그 풍경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녀와 함께하는 따뜻한 바닷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꿈이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다. 다음 주 부산 출장 일정 정리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아니, 내가 직접 가지. 이번 주 금요일로 일정 앞당겨. 네, 하지만 회장님, 금요일에는 중요한 미팅이. 취소해. 부산이 더 중요해졌어.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충동이었다. 그는 부산에 가야만 했다. 그것이 단순히 사업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를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는 것인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저택에 낡은 침실 서연과 함께 쓰던 방으로 향했다. 최유라는 이 방을 불길하다며 극도로 싫어했기에 6년 전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었다. 지우는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서연이 아끼던 값비싼 보석이 아닌 작은 조약돌과 머리핀 같은 소박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 중에서 서연이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가죽 팔찌를 꺼내 들었다. 손때 묻은 팔찌에서 희미하게 그녀의 향기가 나는 것만 같았다. 그는 팔찌를 쥔 채 창가에 섰다. 저 멀리 도시에 불빛들이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통치자였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이제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강지훈은 전용기를 타고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 달리 부산의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랗고 청명했다.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짭짤한 바다 내음과 후덥지근한 공기가 그에게는 낯설었다. 모든 것이 서울과 달랐다. 도시의 속도, 사람들의 표정, 공기의 질감까지도. 그는 곧바로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연구소 부지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광안대교와 푸른 바다의 풍경에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사업 구상과 복잡한 수치들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부산이라는 도시의 풍경에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현장 실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 몇 개로 실무자들의 보고서에 숨어있던 허점들을 정확히 짚어냈고 즉석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명철한 두뇌 앞에 부산지사의 직원들은 감탄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강지훈은 어디에서나 군림하는 황제였다. 예상보다 일이 일찍 끝나자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까지는 3시간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회장님, 시간이 남는데 근처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라도 둘러보시겠습니까?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됐다. 그런 건 관심 없어. 지훈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는 차에 기댄 채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연기가 부산의 맑은 하늘로 흩어졌다. 그는 왜 자신이 그토록 충동적으로 이곳에 오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막상 와보니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늘 그렇듯 일, 그리고 공허함 뿐이었다. 매언저 공항으로 가 있어. 1시간 뒤에 가지. 네 회장님, 어디 가시려는? 혼자 좀 걷고 싶군. 지훈은 김 비서의 말을 자르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부지 바로 앞에 위치한 거대한 복합 쇼핑몰이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의 쇼핑몰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활기찬 분위기와 소음이 지훈의 고요한 세계를 침범했다. 그는 이런 장소를 혐오했다. 목적 없는, 군중 의미 없는 소음. 하지만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는 쇼핑몰 안으로 들어섰다. 무엇을 사려는 목적도 가려는 곳도 없었다. 그는 그저 유령처럼 사람들 사이를 만부했다. 명품관의 화려한 조명도 고급 레스토랑의 맛있는 냄새도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는 중앙홀의 거대한 분수대 앞에 멈춰 섰다. 시원한 물줄기가 형형색색의 조명과 어우러져 솟아오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분수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놀았고 연인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 모든 행복한 풍경 속에서 지훈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와, 공룡 아이스크림이다. 작고 앳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렸다. 그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무심코 향했다. 초콜릿으로 만든 공룡 모양 과자가 꽂힌 아이스크림을 든 작은 남자아이가 엄마로 보이는 여자의 손을 놓고 신나게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는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자신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턱! 아이는 무언가에 발이 걸려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다.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아이스크림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바닥에 툭 떨어지며 뭉개졌다. 하필이면 그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곳은 지훈의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구두 바로 앞이었다. 유앙! 넘어진 아이는 무릎이 아픈 것보다도 아이스크림을 잃어버린 슬픔에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시끄러운 아이들, 그리고 더러워진 바닥. 그가 싫어하는 것들의 조합이었다. 그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려 몸을 돌렸다. 하지만 울고 있는 아이가 고개를 드는 순간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세상에는 오직 눈앞의 작은 아이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은
마치 오래된 앨범 속에서 방금 튀어나온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날카롭게 뻗은 눈썹 아직 애뜨지만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매 굳게 담은 입술의 모양까지. 그는 지금 낯선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보고 있었다. 지우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우연이.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감정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몸을 숙였다. 괜찮니?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낯설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눈물로 얼룩진 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 역시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이스크림, 내 공룡 아이스크림. 아이는 서럽게 울며 중얼거렸다.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어린아이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어색하고 서툰 손길이었다. 울지 마. 아저씨가 더 큰 걸로 사줄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동적이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저씨, 아저씨, 우리 아빠랑 눈이 똑같아요. 아이의 순진한 한마디가 지훈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빠, 이 아이에게 아빠가 있다고 당연한 사실인데도 그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바로 그 순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괜찮아. 어머 세상에. 지훈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한 여자가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여자는 아이의 넘어진 무릎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다. 우리 아들 다친 데는 없어. 엄마가 한눈 팔아서 미안해. 그 목소리는 지훈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오래되어 희미해진 목소리.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아이를 살피느라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실수를 해서.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며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지우는 마침내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몸을 돌렸다. 민준아, 어서 가자. 엉망이 된 옷이랑 손부터 닦아야겠다.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인파 속으로 바쁘게 사라졌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 참아 발을 뗄 수도 그녀를 부를 수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옆모습과 익숙한 목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의 심장은 이제 통제불능 상태로 날뛰고 있었다. 한서연. 6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가 제 손으로 나락에 떨어뜨렸던 아내의 이름. 그리고 자신을 빼닮은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라고 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닮은 사람일 수도 있어. 아이는 그냥 우연히 닮은 거겠지. 그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6년 전 그가 그토록 잔인하게 부정했던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강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여자와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허망하게 바라보았다. 화려한 분수대의 물줄기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그에게 닿지 않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니, 이미 부서져 있던 세계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이제 그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강지훈은 더 이상 예전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서울의 거대한 회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온통 부산의 쇼핑몰 분수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아이의 얼굴, 자신과 똑 닮았던 그 얼굴이 눈을 감아도 서류를 들여다봐도 망령처럼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아저씨, 우리 아빠랑 눈이 똑같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끊임없이 울렸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급하게 부르던 여자의 목소리. 한서연. 그의 심장이 제멋대로 쿵쾅거렸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모를 감정들이 뒤섞여 그의 속을 태웠다. 그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다.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도 수조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이는 누구인가? 그는 더 이상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었다. 주말이 되기를 기다려 그는 자신의 수많은 인맥 중 가장 비밀스럽고 확실한 인물을 찾아갔다. 전직 국정원 출신으로 지금은 VVIP들을 상대로 보안 및 정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최철영 실장이었다. 강지훈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던 인물이기도 했다. 오랜만입니다, 도련님. 나이가 지긋한 최 실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앉으시죠. 지훈은 본론부터 꺼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쇼핑몰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정보만을 간결하게 지시했다. 사람을 좀 찾아주셔야겠습니다. 절대적인 비밀 보장이 전제 조건입니다. 회사 인력은 물론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부산에 사는 한서연이라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33,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나이는 6살일 겁니다. 최 실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한서연. 그 이름은 그 역시 기억하고 있었다. 6년 전 조용히 사라졌던 이 집의 안주인. 그 여자와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어디서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특히 아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출생 기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뭡니까? 조사의 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최 실장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차마 그 아이가 내 아들인지 확인해달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6년간의 삶과 판단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하십시오. 제 추측이나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조사를 의뢰하고 돌아온 지훈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고문이었다. 그는 서재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봉투를 다시 꺼냈다. 6년 전 최유라가 건넸던 증거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그것들을 뜯어보기 시작했다. 다정해 보였던 문자 메시지들. 다시 보니 어딘가 자기적이고 연극적인 말투가 눈에 거슬렸다. 내 사랑 서연이라는 저장명. 서연은 그런 간지러운 표현을 쓰는 성격이 아니었다.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흐릿한 사진. 왜 이렇게 화질이 좋지 않은 거지? 마치 일부러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것처럼. 누가 어떤 의도로 이 사진을 찍었는가? 그리고 자신은 왜 이런 조악한 증거들에 그토록 쉽게 넘어갔는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6년 전 그는 질투와 배신감에 눈이 멀어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판단은 언제나 완벽해야만 했기에 자신의 분노는 언제나 정당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의 모든 행동은 한심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최유라였다. 지훈은 집에 돌아와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를 걸어도 단답으로 일관했다.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자기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유라는 소파에 앉아있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지훈은 귀찮다는 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아, 피곤해서 그래. 요즘 자기 이상해.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동물의적인 감각으로 그녀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지훈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쓸데없는 소리.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유라는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녀는 지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단순히 차가운 것을 넘어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틀 후 최 실장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를 뜯는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대상 한서연 만 32세. 현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XX 아파트. 직업 주식회사 연네이처 대표이사. 보고서의 첫 장부터 지훈은 숨을 멈췄다. 대표이사 그녀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는 서연이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것이라 막연히 짐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제기해 있었다. 보고서에는 연네이처라는 회사가 맨손으로 시작해 업계에서 주목받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자녀 강민준 만 5세 한국 나이 6세. 출생일 2019년 10월 25일. 지우는 날짜를 보고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서연을 내쫓은 것이 2019년 1월이었다. 정확히 10달 뒤였다. 특이사항 가족관계 등록부상 부후에 이欄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는 민준이의 모습이었다.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은 사진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얼굴,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지훈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이는 그의 아들이었다. 6년 전 그가 그토록 경멸하며 부정했던 자신의 핏줄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내쫓았던 것이다.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여자 최유라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였다. 그녀의 거짓말, 그녀의 연기가 자신과 서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최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최 실장님, 추가로 조사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6년 전 배우 최유라의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당시 그녀의 주변 인물, 은행 계좌 내역 통화, 기록 스케줄,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세요. 그녀가 한서연 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과거사에 대한 확인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민준이의 해맑은 사진이 떠 있었다. 자신의 존재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 전 시상식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든 채 웃고 있는 최유라의 사진이 있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와 여자의 거짓된 미소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눈을 어지럽혔다. 자신의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깨달은 남자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의심의 조각들은 이제 하나의 분명하고도 참혹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제국을 잠시 잊었다. 그는 서울의 중심부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펜트하우스를 임시 전쟁기지로 만들었다. 거실의 한쪽 벽면 전체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바뀌었고 그 위에는 6년 전 최유라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관계도와 타임라인 자금 흐름 등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거의 잠을 자지도 먹지도 않았다. 오직 복수심과 진실에 대한 갈망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최철령 실장과 그의 팀은 대한민국 최고라 불릴만 했다. 그들은 단 며칠 만에 6년이라는 시간의 먼지를 뚫고 거짓의 조각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돌파구는 문자 메시지였다. 디지털 포렌식 팀의 분석 결과입니다. 최 실장이 노트북 화면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메시지가 전송된 휴대폰 기종의 기본 폰트와 미세하게 다릅니다. 또한 메시지 버블의 강역과 타임스탬프 위치가 조작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과 일치합니다. 100% 위조된 증거입니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첫 번째 거짓이 벗겨졌다. 두 번째는 흐릿한 오피스텔 사진이었다. 사진이 촬영된 장소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확인 결과 당시 소유주는 최유라 씨의 이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함정을 파기 위한 장소였던 겁니다. 최 실장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사진 속 남성도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한서연 씨의 사촌 동생인 한지혁 씨입니다. 당시 유학 준비 중이던 사촌 동생의 짐을 잠시 맡아주기 위해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아찔했다. 그가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했던 남자가 그녀의 가족이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한 사실을 그는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최유라의 당시 자금 흐름도 추적했습니다. 한서연 씨를 내쫓으시기 며칠 전 그녀는 자신의 차명 계좌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해결사로 불리는 흥신소 업자 박창호의 계좌에 3천만 원이 가런이 입금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자가 사진 촬영과 같은 실행을 담당했을 겁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최유라의 완벽한 시나리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위에서 놀아난 어리석은 자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최유라가 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할 스모킹건이 부족했다. 흥신소 업자는 이미 몇 년 전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유라라는 여자가 워낙 치밀하고 교활해서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의 말에 지훈은 초조해졌다.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최 실장은 스크린에 한 여자의 사진을 띄웠다. 앳되고 불안한 눈빛을 한 여자였다. 박수진. 당시 최유라의 로드 매니저 겸 개인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최유라가 톱스타가 된 직후에 갑자기 모든 일을 그만두고 연예계를 떠났다는 겁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이 최 실장의 팀은 박수진의 행방을 추적했고 그녀가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도시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가 열쇠일 수 있습니다. 강지훈은 직접 가기로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의 끝을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지훈은 최 실장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 수진의 꽃집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가게는 길모퉁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꽃내음이 코를 찔렀다. 카운터에서 꽃을 다듬고 있던 박수진은 갑자기 나타난 강지훈의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렸다. 6년 만에 마주한 남자는 그녀의 기억 속에 공포로 남아있는 존재였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박수진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오래전 일이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박수진 씨. 지훈은 그녀를 다그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유치원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의 사진이었다. 이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지난 6년간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그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는 알아야만 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박수진은 아이의 사진을 보고 지훈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지난 6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흐엉. 한참을 울던 그녀는 마침내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것은 끔찍한 진실에 대한 고백이었다. 전부 유라 언니가 꾸민 짓이에요. 박수진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언니는 처음부터 한서연 씨를 질투했어요. 모든 걸 가졌는데 강총수님의 사랑까지 독차지했다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갈라놓기로 결심했어요. 총수님이 의심이 많고 자존심이 강하다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떻게 흥신소 업자를 고용해 서연의 사촌동생을 불륜남으로 둔갑시켰는지, 자신이 어떻게 공기계를 이용해 거짓 문자 메시지를 만들어냈는지. 이게 그때 언니가 만들라고 시켰던 메시지 원본이에요. 죄책감에 차마 지우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박수진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왔다. 그 안에는 최유라가 직접 작성해서 보낸 조작할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그리고 박수진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날 밤, 한서연 씨가 집에서 쫓겨나던 날 밤에요. 유라 언니는 자기 집에서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총수님이 정말 바보 같다고 자기 손바닥 위에서 놀아놨다고. 그렇게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강지훈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하고 눈먼 폭군이었는지 그 진실이 그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고 뱃속의 아이까지 부정하며 그녀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한 악마의 품에서 지난 6년을 살아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꽃집을 빠져나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소수고때. 차가운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왔지만 가슴은 여전히 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했다. 하늘에서는 마치 6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차 뒷좌석에 쓰러지듯 몸을 실었다. 최 실장이 건네는 박수진의 진술서와 녹취 파일이 담긴 서류 봉투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진실의 커튼은 찢겨나갔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하고 잔인한 현실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죄악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었다. 강원도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강지훈의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후회가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가 평창동 저택의 육중한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는 감정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법을 아는 남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의 감정은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저택의 모든 사용인에게 오늘 밤은 퇴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아무도 없는 거대한 성. 오직 자신과 곧 도착할 죄인만을 위한 심판의 장소를 만든 것이다. 그는 6년 전 서연과 함께 쓰던,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의 욕실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지난 며칠 사이 그는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얼마 후 최유라가 화려한 시상식 뒤풀이를 마치고 기분 좋게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자기야, 나 왔어. 오늘 정말 끝내주는 밤이었어. 감독들이 전부 나랑 일하고 싶어서 줄을 섰다니까.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며 거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무겁고 싸늘한 공기에 그녀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거실 중앙 소파는 강지훈이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자기, 안 자고 있었어. 왜 불도 안 켜고? 불안한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앞에 놓인 태블릿 PC에 화면을 켰다. 스피커를 통해 한 여자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부 유라 언니가 꾸민 짓이에요. 박수진의 목소리였다. 6년 전에 모든 진실을 토해내는 죄책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 최유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이게 뭐야? 박수진 저 미친년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양처럼 떨리고 있었다. 시끄럽군. 지훈의 낮은 한마디에 유라의 목소리가 멎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던졌다. 그 안에서 수십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건 네가 조작한 문자 메시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이건 네가 함정을 팠던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 이건 내 이모 명의의 차명 계좌에서 흥신소 업자 박창회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내역. 그리고 이건 그는 낡은 휴대폰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박수진이 보관하고 있던 최유라가 직접 보냈던 문자 메시지 조작 지시가 담긴 휴대폰이었다. 너의 죄악을 증명할 원본이지. 최유라의 방어막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는 부정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거짓말이야. 이건 함정이야. 당신을 나한테서 뺏으려는 한서연의 함정이라고. 그녀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왜 그랬지? 내가 묻고 있잖아. 왜 그랬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최유라는 그의 눈을 보고 공포에 질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잘못했어요.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그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한서연, 그 여자가 당신 옆에 있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단 말이야. 제발 용서해줘. 응. 그녀는 그의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다. 6년 전 한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지훈은 자신의 바지를 붙잡은 그녀의 손을 경멸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사랑. 그 더러운 입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마. 그의 냉혹한 반응에 최유라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애원은 도끼로 바뀌었다. 그래, 내가 계획했어. 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줄 알아. 당신이 그렇게 쉽게 넘어오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한서연을 눈꽃만큼이라도 믿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의 그 잘난 자존심과 의심이 나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결국 당신도 공범이야.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그래, 맞아. 나도 공범이지. 아니, 어쩌면 내가 주범일지도 몰라. 나는 내 죄를 평생에 걸쳐 갚아나갈 생각이다. 당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 지금 무슨...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지훈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으로 연결된 상대방은 진성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였다. 나다. 지금 바로 최유라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투자된 모든 제작 지원금을 회수해. 위약금 청구 소송도 바로 진행하도록. 네,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국내 최대 광고 에이전시의 대표였다. 최유라가 모델로 활동 중인 모든 광고 계약을 당장 파기해 주십시오. 손해배상 청구는 진성그룹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최유라라는 이름은 이 업계에서 두 번 다시 들을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형 집행인처럼 담담하고 무자비하게 그녀의 모든 것을 하나씩 파괴해 나갔다. 영화사 방송국. 그가 전화를 돌릴 때마다 지난 6년간 최유라가 쌓아 올렸던 화려한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안 돼.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내 인생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최유라는 절규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를 때리고 핥히며 발악했지만 지우는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채 제압했다. 그의 눈에는 혐오감만이 가득했다. 내 인생,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준 신기루였을 뿐이야. 이제 그 꿈에서 깰 시간이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팀장을 불렀다. 이 여자 당장 이 집에서 끌어내. 저 여자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건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신발뿐이다. 내 집에서 가져간 물건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절도죄로 고소해. 6년 전 그가 서연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정의의 심판이었다. 내 너대와 이거 놔 강지훈. 너 후회할 거야.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다 폭로해버릴 거야. 네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한 인간인지 세상에 다 알려버릴 거라고.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최유라는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거대한 저택 안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쾅! 현관문이 닫혔다. 지독했던 6년간의 악연이 끝나는 소리였다. 강지훈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후련함도 없었다. 오직 거대한 공허와 참담함만이 남았을 뿐.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손에는 아들 민준이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첫 번째 심판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가 저지른 죄의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러 가야만 했다. 그가 파괴했던 두 사람의 인생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서야만 했다. 최유라를 심판한 다음 날 강지훈은 다시 부산으로 향했다. 첫 번째 방문이 무의식적인 이끌림이었고 두 번째 방문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면 세 번째 방문은 용서를 구하기 위한 죄인의 순례길이었다. 그의 손에는 최철영 실장이 정리해준 한서연의 무죄를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 자료들이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서류들이 아무 소용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의 상처는 종이 몇 장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연네이처 본사로 가지 않았다. 성공한 사업가와 피해자의 관계로 그녀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집 해운대 달맞이 언덕의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 입구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운 그는 차마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그곳을 바라보았다. 저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에 그가 잃어버린 세상이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노란색 유치원 버스가 아파트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의 여인이 내려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한서연과 강민준이었다. 서연은 민준이의 가방을 고쳐 메어주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민준이는 무언가 신이 나는 일이 있었는지 제잘거리며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모자의 모습. 그가 끼어들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저 웃음과 행복을 그는 6년 전에 제 손으로 짓밟아 버렸다. 심장이 예리한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차에서 내려 떨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이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 순간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서연 씨, 여보도 서연아도 아니었다.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감을 담은 낯선 사람의 호칭이었다. 서연의 몸이 그 자리에 굳었다. 천천히 돌아보는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얼음 가면 같았다. 그녀는 민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재빨리 숨겼다. 마치 사나운 맹수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사자처럼.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강지훈 회장님. 그녀는 그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다. 나 할 말이 있어서 왔소. 저희 사이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용무가 있으시면 저희 회사 법무팀을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그녀는 냉정하게 돌아섰다. 지우는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제발 잠시만. 5분이면 돼. 아니 1분이라도 좋아. 그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다. 이거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오. 최유라가, 그 여자가 모든 걸 꾸민 짓이었어. 내가 어리석었소. 질투에 눈이 멀어 당신을 믿지 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는 증거 서류들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서연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입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용서요. 그녀는 조용히 되물었다. 6년 전에 이미 제 인생에서 끝난 일을 이제 와서 종이 몇 장으로 용서해달라니요. 강지훈 씨, 당신에게는 그저 오해였을지 모르지만 저와 제 아이에게는 지난 6년간의 하루하루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슬펐다. 그녀는 지난 세월의 고통을 격정적으로 토해내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하지만 뼛속까지 시리게 내뱉었다. 당신이 저를 내쫓던 그 추운 겨울밤도 현실이었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혼자 밤새워 일해야 했던 날들도 현실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 펄펄 끓는데 기댈 곳 하나 없어 혼자 응급실로 달려가야 했던 그 수많은 밤들도 저에게는 전부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당신의 용서를 받아줄 자리는 제 인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슬이 되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어떤 변명도 그녀가 겪었을 고통 앞에서는 추악한 자기 기만에 불과했다. 이제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은 민준이 아빠가 아닙니다. 그저 제 과거의 실수일 뿐이니까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차갑게 내뱉고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다시 돌아서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엄마의 다리 뒤에 숨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민준이가 동그란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순수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아저씨. 그 한마디에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자신의 핏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이 자신을 그저 낯선 타인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힘없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결백을 증명하는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지우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두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제왕.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오만한 남자 강지훈이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내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린아이처럼 그는 목을 놓아 울었다. 지난 6년간의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아들을 마주한 비통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절규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민준아. 그는 차마 아빠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했다.
그는 아빠일 자격이 없는 남자였다.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용서받지 못할 죄인처럼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다. 그녀가 알던 강지훈은 이런 남자가 아니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오만하고 강인하던 남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음 같던 마음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민준이는 겁을 먹은 듯 엄마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처음 보는 아저씨가 자신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상황이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져 바닥에 엎드린 남자의 등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는 바람에 흩날리는 서류들이 마치 그의 찢어진 마음 조각처럼 뒹굴고 있었다. 너무나 늦어버린 사죄, 그리고 그 처절한 무릎 꿇음.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참혹한 자기 파괴였다. 이 지독한 참회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의 처절한 무릎 꿇음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6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었고 깊게 팬 상처를 즉시 치유할 수도 없었다.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서연은 겁에 질려 우는 민준이를 안아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차마 그를 일으켜 세워주지도 돌아보지도 못했다. 쾅 하고 닫힌 현관문은 그에게 내리는 또 다른 차가운 거절처럼 보였다. 지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몸이 추위에 떨리고 무릎의 감각이 사라질 때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은 이미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줍지 않았다. 그런 것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는 부산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서연의 아파트가 멀리서나마 보이는 달맞이 언덕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 용서를 구하는 한 명의 죄인이 되어 그녀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무작정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멀리서 그녀와 아이를 지켜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방식의 속죄를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연네이처 사무실 건물을 바라보았고 아침 일찍 유치원 버스를 타는 민준이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공룡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했다.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의 차이점을 외우고 쥐라기와 백악기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익명의 기부자 이름으로 희귀 공룡 피규어 세트와 최신 공룡 백과사전을 유치원으로 보냈다. 그는 주말마다 민준이가 자주 가는 해운대 해변의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래성을 쌓고 해맑게 웃는 아들의 모습을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몇 번인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슬픈 아저씨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엄마의 경계심을 알기에 다가가지는 않았다. 서연은 그의 이런 모습을 모두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아들을 지켜보는 그의 모습에 그녀의 얼음 같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오만한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길 잃은 영혼처럼 보였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서연은 마침내 그에게 먼저 연락했다. 두 사람은 광안리가 보이는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이러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있어.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수척해져 있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내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지 멀리서나마 보고 싶은 것뿐이야. 그것마저도 나에게는 과분한 욕심이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위선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체념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텅 빈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심으로 불타지 않았다. 민준이가 당신에 대해 물어봐요.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요즘 공원에서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 슬픈 아저씨가 누구냐고요. 지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을 용서한 거 아니에요. 아마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민준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겠죠.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그녀는 결심한 듯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준이를 만나게 해줄게요. 단 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만.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에게 주어진 이 작은 기회가 마치 사형수에게 내려진 특별 사면처럼 믿기지 않았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었다. 그렇게 강지우는 아빠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6살 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서툰 남자일 뿐이었다. 첫 만남은 어색했다. 지우는 민준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진땀을 흘렸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설프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나마 그들의 관계를 바꾸어 놓았다. 그는 민준이와 함께 수족관에 가서 상어를 보고 공룡 박물관에 가서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보았다. 그는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단골이 되었고 아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수십 번씩 읽어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아이와 함께 모래성을 쌓았고 아이를 목말 태우고 해변을 달렸다.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가슴 벅찬 기쁨과 함께 사무치는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지난 6년간 이런 웃음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민준이는 눈에 띄게 밝아지고 씩씩해졌다. 강지훈의 서툰 부성애가 아이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훈 역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정점에 선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 앞에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평범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원망과 미움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어쩌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해변에서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는 지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어 있었다. 당신에게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서연이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어. 감히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민준이에게서 당신을 빼앗을 생각도 없어요.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가 필요하니까.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최선의 용서였다. 지우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1년 후 에필로그. 민준이의 7번째 생일날. 서연의 아파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유치원 친구들을 초대한 작은 생일 파티였다. 주방에서는 서연과 지훈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제법 자연스러웠다. 티격태격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은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해 보였다. 강지훈 씨, 당근 좀 제대로 썰어줄래요? 크기가 제멋대로잖아요. 이게 내 최선이야. 평생 칼질 한번 안 해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오. 지훈이 툴툴거리면서도 그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당근을 썰었다. 그의 손가락에는 어설픈 칼질 때문에 생긴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촛불을 끄고 선물을 뜯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지훈이 준비한 선물은 직접 조립한 거대한 공룡 탐사 기지 레고 세트였다. 민준이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며 아빠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빠 최고 사랑해요. 지훈은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7년간 그가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행복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세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지훈의 품에 안겨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다. 참 긴 길을 돌아왔네요, 우리.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망쳐버렸지. 과거는 바꿀 수 없겠죠. 하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지훈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지훈의 몸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의 관계는 법적인 부부도 뜨거운 연인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강민준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끈으로 연결된 가족이었다. 상처와 후회 용서와 이해가 뒤섞인 긴 시간을 건너 그들은 마침내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밤바다의 시원한 바람이 세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들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온기로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었다. 부산의 밤하늘 아래 한 가족의 길고 길었던 치유의 이야기는 비로소 잔잔하고 희망적인 내일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